한 달에 한 번 바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 이를 통해 지나온 발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월간 역사 코너를 함께해 주실 박광일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아주 뭐 나라가 어수선하긴 했지만은 이 정도로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동안 이 느낌이 저는요, 지금 이제 12월 3일이고 오늘 13일이니까 열흘 지났잖아요. 한 2달, 3달 전에 일어난 일 같아요. 저는 느낌은. 저는 한 6, 7년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의 역사들, 특히 현대사의 역사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떠올리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 한국 현대사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게 얼마나 반동적이었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큰 힘,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한국 현대의 어떤 어려웠던 역사들이 그냥 흘러갔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로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조금의 안도감, 이런 것도 같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준석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거는 생생한 역사 교보제다. 교과서에서 봤던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중년 분들도 사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과서에서만 봤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한 17살 때는 그걸 인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민주주의의 사건들 중에서 이제 뭐 1987, 그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6월 항쟁이라든지 또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굉장히 컸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뭔가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때 계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적어도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 속에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40몇 년, 한 4년, 5년 만에 그거를 다시 소환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를 어떻게 다시 이해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던져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월간 역사 코너에서는 특히 이제 12.12 사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12.12 쿠데타와 닮은 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내란을 벌인 일당들이 과거에 있었던 쿠데타를 여러 개를 참고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1980년, 그러니까 79년에 있었던 12.12 군사 쿠데타 반란을 염두에 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 텍스트는 1961년에 있었던 5.16 예. 군사 쿠데타도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12.12 사건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쿠데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부 내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그 밑에 있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했던 일군의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부라든지 나중에 사회 전반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해서 새로운 정권, 신군부 정권을 창출시켰다고 한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군부 내에서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저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반발 작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군인을 이용해서 국가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독재화 시키려고 하는 반란이라는 점에서 예. 이전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또 차이점도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한 40몇 년 동안 진행돼 왔던 어떤 군대 내의 어떤 민주화 과정, 그다음에 어떤 그 정치로부터의 중립화, 예. 이런 것들의 노력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이렇게 잘 되는데 그거를 또 한 번 다시 무너뜨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좀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총 17차례의 계엄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작게까지 봤을 때일 것 같은데요. 예.
최초의 계엄 같은 경우는 계엄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1948년에 4.3 사건하고 여순 사건에 이제 계엄령이라고 해서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이제 총독부라든지 일본에서 이제 했던 계엄령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때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계엄령이 반포가 됐었고 계엄법이 만들어진 거는 194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헌법에 실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긴급 대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계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대체로 계엄이 있었던 시기에는 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4.19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신 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일협정 반대했던 6.3 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계엄이 반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12.7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10월 18일 날 부마항쟁에서 이제 계엄이 처음 부산 지역에 그다음에 10월 27일 12.6 사태 이후에 이제 제주도를 제한 전국 확대 그리고 요 계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5월 17일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계엄령인데 예. 대체로 느낌이 뭔가 굉장히 그때 사회가 시끌시끌했었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딱 하고 이제 공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게 근데 또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더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방송에도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예. 계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이 준비되고 있다더라라는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도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받아들일 때 설마 이건 너무 기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2017년에 조현천 문건을 통해서 다시 계엄에 대한 문건들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3개월 동안 도피했다가 귀국하면서 이제 바로 체포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도 핵심 내용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겠어? 라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계속 얘기가 나오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게 좀 터진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또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엄하고 쿠데타는 좀 다르잖아요. 원래 이제 개념도 다르고 다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엄을 하면은요. 이게 뭐가 됐든 스스로의 친유 쿠데타든 뭐 아니면 왜 진짜 군사 반란이든 쿠데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17번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은 계엄과 쿠데타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독재 권력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독재 권력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큰 계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19 혁명이죠. 그러니까 4.19 혁명 당시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4월 19일 이승만 하야를 위해서 시민들이 이제 처음에 국회에 갔다가 나중에 경무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경찰들이 발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발포 사건이 대략 1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한 3시 정도에 소급 적용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이 송효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탱크가 서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계엄들은 사실은 중심부에 군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는 그 중심에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얘기하셨던 쿠데타의 의미까지 포함을 하는 친일 쿠데타의 의미를 대표적인 게 유신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하는 과정에서 1972년 10월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신헌법에 보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 정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형해화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90% 이상의 찬성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권위주의 정부가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봤다는 점에서 이제 후반부의 계엄과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이전의 경험과는 약간의 또 차이가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좀 12.12 쿠데타를 12.12 군사 반란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점이 닮았는지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의 봄 영화. 저는 이번 이 군사 반란 아니면 윤석열 내란을 막는데 이 영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이제 특히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는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아, 2가지 이유로 조금 피하는데 이게 지적질 하실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하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화라는 거는 감독의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또 작가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표출해 내느냐 시나리오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처지에서 보면은 약간 불편한 장면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대체로 현대사가 속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걸 딱 보면서 그때 참 잘했어라고 하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울의 봄을 좀 피해서 봤었는데 영화 자체의 어떻게 보면 완결도가 굉장히 높아서 예. 몰입감이 있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거라는 것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제 역사하고 다른 부분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군사 반란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며 그다음에 비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놀랍고 무엇보다 이제 흥행을 많이 하면서 예. 특히 제 주변에 이제 제 아이들을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이 보고 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런 1, 2, 3 군사 반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오게 된 데도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12.12 쿠데타 여기에 중심에는 하나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두환 윤석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에서 이 하나회가 있는데 네. 하나회가 도대체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회는 이제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군부의 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나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별명은 있습니다. 일심회라 그래서 하나의 마음. 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른바 엘리트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같은 육사 1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사 11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광복 이후에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보통은 사관학교로 그러니까 소위를 임관하는 과정들이 한 6개월 안팎의 교육으로 끝났고요. 예. 그나마 이제 한 2년 정도 준비했던 생도 1기, 생도 2기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생도 2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6.25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1년 10월 달에 진해에서 출범했던 육사 11기가 처음으로 4년제 사관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4년 교육을 받은 첫 번째 장교다. 정통 장교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이제 장교들이 뭔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전과 좀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군대 내 보직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독점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상도 일대의 장교가 중심이 돼서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게 대체로 한 20기에 걸쳐서 한 200~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조직에 이를 들어오게 되면 선서 같은 걸 함으로써 배신하지 못하도록 예.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회고 그 시작이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전두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회가 육사 11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육사 1기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4년 교육을 받은 우리는 엘리트고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군이 좀 복잡해서 다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은 이 장교가 꼭 육사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군도 갑종이라고 불리는 학군단도 있고요. 학군단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이제 장교가 될 수 있는 건데 특히 육사들이 그동안 좀 주요 요직을 독점해왔고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뭐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서로 이런 식으로 육사가 육사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또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군대 내에 이제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고발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몇 번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고발이 들어갔을 때 당시 이제 그 대통령 측근이었던 그러니까 경호처에 있었던 뭐 윤필용이라든지 그다음 박종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마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무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 신군부가 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군부 예. 정권. 그런데 80년에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 새로운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신군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약간 최근 이 1, 2, 3 내란하고 저는 닮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좀 충암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게 근데 이제 육사만큼 하나회만큼 사람 충암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뭐 군대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부 충암파와 일부 육사 출신들이 지금 대거 이번에 이 내란에 가담한 걸로 지금 뭐 다 나왔잖아요. 뭐 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게다가 그렇죠. 충암고 출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군사 반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쿠데타 아니면은 어떤 그 계엄령 관련 문건들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주요 사령관들이 육사 플러스 충암 플러스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과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때와 다른 점 뭐냐면 그 밑에까지 연결됐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하나회가 위에서부터 20기수에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육군 대위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군인들로 채워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이제 신군부가 예를 들어서 보안사에서 뭔가 이제 정권을 장악할 때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준장, 소장 이렇게 중심이었지만 영관급과 위관급 장교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었고 실제 어떻게 보면 쿠데타 과정에 투입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중층적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본 거긴 하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거부할 마음도 가졌었고 그다음에 내 부하들에게 현장에서 그거를 도저히 할 수 있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어떤 증언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어떤 군분의 그 장악 상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 이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볼 수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은 수도경비 사령관이 이제 정우성 씨로 네. 이제 분해서 정우성 씨가 장태환 이제 사령관. 네, 장태환 사령관 역할을 했는데 그때 하나회 이제 군사반란군이 있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는 지금 내 부하인데 왜 거기 가 있어?라고 하니까 전화를 지금 못 받아서 막 전화를 돌리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어느 부대에 있든 자기 직속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회 출신이면은 그쪽에 지금 반란군에 붙어가지고 이런 게 완전히 뿌리가 깊게 점조직처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이미 하나회도 척결도 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사조직이 척결된 것도 있고 굉장히 거기 뿌리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약해서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로 또 보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그 평가하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들, 군인들의 어떤 국회 그 투입 과정이나 어떤 그 점거 과정이 지체된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이번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초기의 머뭇거림이 이제 뭐 영화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부대장이 어떤 생각했던 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두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두환은 엘리트 장교였고 승승장구했는데 특히 이제 1979년에
보안사령관의 자리에 올라요. 이게 지금 이름이 기무사로 바뀌었다가 방첩사로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다. 요즘 충암고등학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군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대인데 전두환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하나회 조직 안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되어 가지고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역사에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월 전에 그 보안사령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6 사태 7개월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령관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실질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수도방위 사령부라든지 아니면 전방위 사단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됐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보안사라고 하는 이 군사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계엄령을 내리는 그 순간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계엄령을 계속 내린 상태입니다. 예. 내린 상태인데 이게 계엄령을 내린 순간 이 보안사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모두 다 하니까 보안사령관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 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11.6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실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를 잡아들이는 것이 이제 보안사의 역할이기도 했었는데 실제 신문까지 김재규 신문까지 다 담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 정치적인 흐름이 당시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던 유신 정부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또 때에 따라서는 여태까지 봤던 새로운 어떤 그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부딪히는 계기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보안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11.6 박정희 대통령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12 군사 반란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보안사령관이 군에서 제일 높은 직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있었잖아요. 네, 참모총장도 있었고 더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11.6 사건 이후에 이제 군부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국민들로 볼 때는 조금 지탄을 받아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했던 당시 이제 정승환 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군대는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당시 이제 정승환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빨리 지금 현재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국가를 지금 여러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민간 정부를 만들어서 넘기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 볼 때는 이제 민주주의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군부가 볼 때는 위기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 정승화 참모총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는 여태까지 누렸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생각했던 지향점들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저는 지금 사태랑도 좀 닮아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정승화 그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합참의장이 사실은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원래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합참의장 산하에 계엄과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의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누군가를 추천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제거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합참의장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이어서 이 계엄사령관의 임명이 안 됐다라는 게 중론이고 결국은 그들끼리의 리그에서 육사 출신인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힌 건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승환 참모총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하나회라는 조직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 여러 번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굉장히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 군인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안정을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예.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출신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의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당신 수도경비 사령부의 소장 그 사령관으로 장태환 소장을 임명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의 정병주 소장을 유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력을 정승화 참모총장이 비하나회 출신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 하나회 출신의 군인들이 설마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내부를 뚫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보안사에 있었던 거죠. 모든 군대 내 통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도청, 감청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네. 그러면서 동양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교란 작전까지 맞습니다. 그 계속 당일날 이렇게, 예. 이제 구공수가 들어오는 거를 막는 작업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전을 변경을 시켜서 우리 수도에 서울에서는 싸우지 말자, 전투를 벌이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회피 작전이 돼서 그 13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전사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김호랑 소령이 죽는 예. 정병주 그 특전사령관이 체포당하는 그 사건이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작전까지도 이 보안사가 전체적으로 국면 파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12.3 내란하고 다른 점은 이번에는 아예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사령관들이 중심으로 여기 아직 뭐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명령에 따라서든 미리 모의를 했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령관 중심으로 됐다라면 그때는 12.12 사태 때는 사령관들은 오히려 하나회 쪽에 반대쪽에 서 있는데 그 밑에 핵심 참모들이라든지 그 산하의 부대장들이 다 하나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10월 27일 날 그 육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군부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1월 중순부터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은 그때 이제 같이 참여했던 게 군수 차관보였던 유학성, 그다음에 1군단장 황영시, 그다음에 수도군단장 차규현, 그다음에 구사단장 노태우, 그리고 24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그다음에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이런 사람들과 이제 회합을 가지면서 정승화 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즉 쿠데타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2.12 쿠데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입니다. 일어나. 예, 이제 12월 10일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전 후방 부대를 불법으로 동원하면서 작전은 시작되었는데요. 정승화 참모총장을 갑자기 체포해서 연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군사 반란 일당이.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워낙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요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경사령관, 그다음에 정병주 사령관, 특전사 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을 뭔가 모임을 갖는다고 예. 따로 한쪽에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이제 보안사하고 헌병대 수사관들을 보내서 체포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성동격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무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먼저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니까 당시 있었던 이제 뭐 장태환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볼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지만 부대로 복귀해서 보니까 싸울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나마 이제 특전사의 구공수가 움직이면서 바로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반란군을 진압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안사에 감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전사에 이제 협의 요청을 해서 서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서울 안에서는 하지 말고 대화로 풀자라고 해서 몇 시간을 법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전사령관을 연행 체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호랑 소령의 전사 또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알게 되면서 주요 이제 무력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방부 장관과 특히 이제 국무총리를 압박해서 이거를 합법화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목상의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게 하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또 하나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죠. 예. 바로
계엄 확대입니다. 계엄 확대. 네. 예.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떠올리지 하지만 1980년 5월을 아마 서울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그 시기에 5월 17일 밤에 전격적으로 계엄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계엄사령관이 바뀝니다. 이희성으로. 예. 그러니까 신군부 쪽 인물인 거죠. 바뀌어서 이제 전국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까지 무력을 단순하게 이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국방부 장관이나 형식적으로 의지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모두 계엄사령관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반발했던 게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이제 등교하자마자 이 계엄군하고 부딪혔고 그것이 확장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주항쟁. 네, 그래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엄이 그 정부 내의 어떤 그 정권 투쟁을 넘어서서 아니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부를 반대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감옥에 잡혀가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준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계엄이 바로 이 5월 17일 날 확대된 전국 계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2 사태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이게 다 연속된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같이 봐야 되고 그해 8월에 이제 전두환이 그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먼저 당선되고 11대 선거로 되죠. 예,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12.3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의 내란이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이때는 12.12 사태 때는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군을 먼저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이었다라면은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회를 먼저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하게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당시에 계엄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선포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 유신 시절 72년 10월 유신이 오히려 좀 비슷한 면이 그 부분에는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10월 유신을 그 지칭하는 역사 용어 중에서 이거를 유신을 10월 유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10월 유신 쿠데타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쿠데타면은 이른바 하급 군인이 상급 군인을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잘 맞지는 않지만 친위 쿠데타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12.3 12.3 반란 같은 경우가 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가 해산된 적이 딱 3번 있더라고요. 1961년 5.16 쿠데타,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 그리고 그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이제 이제 자체 셀프 쿠데타라고 보통 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하든 아니면 쿠데타를 하든 쿠데타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나온 거에 보면은 어쨌든 국회를 장악을 하고 지금은 근데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관위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지난 시간을 볼 때 이게 대단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7년 6.29 선언 직후에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지금 87년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의원 8명이 모이는데 그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시 이제 권위주의였던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YS계, DJ계가 2명씩 해서 참여를 했는데 부정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권력 분립이었습니다. 상권 분립. 그러니까 법원은 어차피 이제 국회와 행정부가 합의해서 그 권력을 독립적으로 유지시켜 준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제 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이었었는데 그러면 행정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회에도
그런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뭘 없앴냐면은 국회 해상권을 없앤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87년 헌법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긴급조치 1호, 2호라고 하는 이 긴급 대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나마 남겨놓은 게 계엄령. 계엄법을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계엄법을 통해서 공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크게 뭐 어쨌든 의미에서 보면은 다르지 않은 게 그냥 경찰이 하는 걸 군인이 하는 건데 조금 더 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남겨놓으면서 근데 흥미로운 거는 국회 과반으로 이거를 해제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이미 유신헌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신헌법에 있었는데 당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해상권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유신정우회 같은 어떤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놨는데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상공화국에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로 만들어졌고 사실은 이전에 이제 조현천 문건이라든지 지금 그 계엄 선포 문건에 보면은 국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가 결국은 이제 또 하나의 주권 기관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 그거를 해제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뭔가 내란을 꾸미려고 했던 것들이 어긋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왔던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힘을 발휘한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엄법의 13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라고 아예 해서 이 계엄의 효과는 행정부와 사법부에만 미치는 거지 입법부는 미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국회가 필요하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기능을 할 수 있게 남겨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란 일당들은 국회부터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있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국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걸 인식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권한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12.12 사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를 역사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학의 소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한국의 역사에 특히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사실 이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먼저였고 한참 전이었고,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좀 다가왔는데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어떻게 보면은 계엄을 막는데 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막는데 좀 일조했을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2.12 군사 쿠데타 때 김호랑 소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군대를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 한 명도 공식적으로 어쨌든 또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계엄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시민들도 계엄군에 의해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5.18 광주 민주항쟁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예.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무슨 사화, 무슨 뭐 영모 이런 거였다면은 의미를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이제 보통 역사 얘기를 할 때 이에치카, 에드워드 카의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를 이제 역사를 의미로 표현을 하지만 그 앞에 문장이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역사의 핵심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일은 지금에도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과거에 나빴던 일은 그 나쁜 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고쳐 쓰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이번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역사가 또 정치가 문학에 또는 예술에 굉장히 큰 빚을 이번에 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화, 뭐 소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번 이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해제 사건을 보면서 또 생각이 됐던 게 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로 집결을 해가지고 이거 계엄에 해제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67세이신데 국회 담벼락을 넘어가는 장면, 뭐 이재명 대표도 담벼락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거의 실신하다시피 이렇게 국회 네. 안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앉아 계신 게 아니죠.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82세거든요, 그분이. 그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계엄을 다 경험하신 분인데 저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가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 상당수가 다 운동권이에요, 소위 말해서. 운동 예전에 하고 막 광주 때 이렇게 뭐 돌멩이도 던지고 이러셨던,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이긴 하지만 잘 아니까 일종의 매뉴얼대로 잘 움직인 거 아닌가. 이게 또 과거가 현재를 도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제 기억으로 되고요, 누군가는 체험으로 되는데 사실 이제 역사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도덕률이라든지 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역사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때 그 사건을 이제 여러 다각도로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큰 비극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 비극을 한국 사람들은 같은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체험으로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직접 겪지 못했던 그 세대거나 그다음에 그 이후 세대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처지에서 제가 아까 현대사 공부를 보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체가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그거에 대한 그 후속 처리가 굉장히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마음대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군대 내에 보면 이제 다 정훈 예. 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군인들이 갖춰야 될 소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쿠데타, 반역, 그다음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예. 군인들이 할지를 굉장히 많은 양으로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때는 절대로 복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는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때 어떤 지휘관이 얘기를 하더라도 단 한 명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교육이 또 그 안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올해 윤석열 정부 올해 군 내부에서 그 신입들 군인들한테 정훈 교육 중에서 이 계엄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됐다는 게 최근에 소식이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졌었어요. 올해부터 삭제가 됐대요, 그 부분이. 근데 이런 것까지 정훈 교육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군사 반란을 지금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왔던 정황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박광희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탄핵은 징계에 대한 거고 형사적 처벌은 이제 또 내란죄로 따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우리 사법 당국들이 해소를 하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또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 참 뜻깊은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는데 월간 역사 오늘은 12.12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광희 역사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